괴물을 하면 떠오른 단어부터 네.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그 이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이제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난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응.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과학자. 아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를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음.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아니,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오호.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예, 모두가 예, 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아.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 네. 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하지 형태로 않는 나타나요. 거군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감정, 동요가 예.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아.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네.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네. 이것이 이거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워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예.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 이제 뭐가-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네.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아.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네.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a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들었는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이요?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그건 장난이었잖아. 또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하나씩은 태워 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네.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냥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나는 좋아서 난 그게 잘 풀려났어. 난 악한 일이 평범한 아니고 사람이야. 장난이야. 뭐 장난이었어. 근데 우리 교수님 해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할 잘할 수 수밖에 있죠.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이렇게 약을 배달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네. 장애인 수용시설도 약 배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환경이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아.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의무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그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2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은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네.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은 뭐냐면 아,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힘들 저 전쟁 텐데.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모르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5야. 네.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여성은 1%, 남성은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그게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네. 있을 수가 이 중에서 있는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네.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인. 아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들이 있다. 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털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부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예, 제거하고 예.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주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상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수 있는 있는 수준으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는 친구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우리 인류에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는 정말 많은 존재를 괴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노예, 또 다른 인종,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괴물들을 인류 안으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이해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저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저분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의 어떤 단초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과학의 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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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공감 능력이 그 오늘의 주제 괴물 같은 인간. 김영하 작가님이 괴물 같은 인간. 문학 속에서도 괴물 이런 게 네, 많이 있죠. 문학은 괴물하고 이제 친하죠. 근데 괴물은 저는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아직 미처 잘 알지 못하는 존재. 불어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네. 그 지평선에 나타나는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식별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두렵잖아요. 네. 괴물은 아직 잘 모르는 존재인 거죠. 아, 문학은 뭐 시초부터 굉장히 괴물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 괴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뭐 키클롭스라든지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있다거나 아니면 말과 이렇게 인간을 같이 켄타우로스 같은 거 네, 이런 존재들이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고 그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서유기. 네. 아, 거기에 나오는 손오공, 뭐 저팔계, 사오정 다 괴물이죠. 괴물이네. 그렇죠. 예, 원숭인데 막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저는 서유기가 동양에서 괴물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굉장히 오래된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랑받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 재창조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괴물 같은 인간 이걸 듣고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은 아니고 괴물 같은 작가죠. 아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그때 쓴 소설이 네. 문학사에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1797년에 영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아버지는 이제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논객이에요. 이렇게 집은 가난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들, 막 결혼제도, 노예제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가지고 꽤 인기는 있는데 집에 돈은 없는 그런 제일 슬픈 거예요. 예, 뭐 인기는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네. 막 급진적이니까. 네. 근데 그 나름 또 어머니도 굉장히 급진적인. 어머니가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혼자 막 북극 가까이 여행하고 오. 여성 운동가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저술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술가, 엄마도 저술가. 둘이 굉장히 똑똑한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있었던 거야. 귀족 가문의 네. 아들인데 퍼시 비시 셀리. 얘가 한 21살쯤 됐을 거야, 이 남자가. 네.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는 16살. 때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재능을 딱 알아봐요. 얘는 위대한 시인이 될 것 같다. 또 얘는 굉장히 엄청난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I'm Percy Bysshe Shelley. I'm Mary Wollstonecraft Godwin. 그 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뭐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둘이 유럽으로 튀어요.
유럽 뭔가 팀. 굉장히 전반적으로 급진적이네요. 네. 게다가 그 21살짜리 그 남자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고네. 네.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가 한 17살에 첫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 남자와 연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18살쯤 됐을 때 당시의 스타 시인이었던 바이런과 바이런. 예. 바이런의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돌이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해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에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요. 또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예요.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가지고 1815년. 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요? 나는 전 몰랐어요. 무슨 화산이요? 특히 요새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언급되는데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해쯤에 유럽을 덮어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고 계속 비만 내리고 여름인데 봄보다 더 추워요. 야. 왜 차가웠죠? 그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제가 지구를 덮어버린. 덮어서요. 아,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마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최고로 큰 화산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남아 있는. 뭐 이런 날씨가 계속될 때 제네바에 있었던 거예요. 이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이 어느 별장 같은 데 이제 모여가지고 너무 음산하잖아요. 춥고 막 너무 음산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유령 소설을 빌려다가 같이 이렇게 읽어요. 유령 얘기 같은 거 읽기 좋잖아요. 안 그럴 그래도 때. 음산한데. 그래도 음산한데 비만 맨날 오고 춥고 딱이네. 그래서 이게 유령 소설을 읽는데 바이런 경인가가 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유령 얘기를 하나씩 써보자.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문학사의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바이런의 주치 폴리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흡혈귀 이야기를 써요. 뱀파이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최초로 쓰게 되고 또 그 제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메리 셸리는 그때 18살인데 이때 쓴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그때 착상을 해서 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약간 둔하고 맞아요. 덩치는 바보 크고 같고 이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약간 요즘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예, 그냥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에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결국부터 전기 충격이에요.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자,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봐요. 아니, 너도 연도를 너무. 아니 그냥 아무 연도나 학원이 말씀하신 있나? 다음에 이때 무슨 사건이 그치, 있었냐.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가 없어. 아니,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저는 읽었거든요. 네.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그렇죠. 맞아. 가하자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네.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그 즈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과학 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받고 이런 게 당시에는 그 위험하지 굉장한 않나요?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보러 가듯이 과학 쇼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럼요.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럼 안 되잖아요. 도망가요. 버려요.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죠. 낳아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나와달라 이러면서. 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낳아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 소설이나 그냥 과학 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쓴 그 진짜 원전을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리스 고전부터 당대 문학 작품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18살짜리 소녀가 독학으로 사람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나? 그 메리 셸리가 결혼한 그 퍼시 비시 셸리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실험 같은 거 좋아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면서 또 낭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인생 자체도 막 험난하게 살았어요. 바이런 그래서 그리스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36살에 죽고요. 낭만주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도 바이런하고 같이 묵고 있다가 이게 이 메리 셸리가 그 해에도 아이를 하나를 잃었을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또 어려서 메리 셸리도 잃고 진짜. 또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이런 와중에 남편이 바이런하고 같이 배 타고 어딜 가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남편은 한 열흘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어머. 그 죽었을 때 남편 나이가 한 29? 그러니까 메리 셸리는 삶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고 일단 뭐 천재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인생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아이를 넷을 잃고 2살 배기 아이 하나 아들 하나를 겨우 건졌는데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죽고 그랬을 때가 24살이에요. 메리 아이고. 셸리가.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은 출간했고 뭐 이미 유명해지고 있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서 쓴 소설, 살면서 쓴 네네. 소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20살에 이제 출간을 했죠. 18살에 쓰기 시작해서 20살에 출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회자됐는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없던 이야기, 네, 완전히 새로운 지금 들어도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고 사실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원형이에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기 소설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요. 연극이 또 데이트예요. 근데 그 연극에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그런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막 달린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실제 눈으로 본 걸 훨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없었기 그게 제일 때문에 궁금해요. 메리 셸리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인세를 좀 받았나. 못 받았고 저런. 뭐 그냥 자기 연극이 된다니까 좋아하고 옛날에 그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였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자기가 써서 자기 극장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베끼는 거예요, 자꾸.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은 현실적이다. 한 달쯤 뒤에 보면 옆에 극장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로미오와 줄리엣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본을 주지 않았대요. 아. 배우들 보고 자기 라인만 준 거예요. 아. 너 햄릿이지 이번에? 그러면 자 이거 주고 부분만. 외우고 다시 대본 이리 줘.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때 상연된 그 날짜의 공연에 롤페이퍼만 이렇게 준 거예요. 아, 그래서 롤이라는 생긴 거예요. 그 롤페이퍼 똥을 마른 것을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받아 자기 배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오. 와. 예. 지금은 다른 단어인데
어원이 똑같은 거구나. 역할을 주는 네. 게 그걸 주는 거였군요. 자기 것만 줬다는 거예요. 혹시 약간 언어학자 같으세요? 가끔. 아니 언어학자가 한 아니라. 번씩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아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셸리가 영리하게 그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 뭐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 남편이 유명한 시인이고 시인이니까.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그리고 오해를 이 많이 받았어요.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쓸 리가 없다. 그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보자면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랬군요. 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셸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셸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셸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셸리는 그 노예 해방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셸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7,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셸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되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네. 운동을 잘하고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덩치가 크고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셸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 괴물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내가 진짜 마음을 맞아. 내보였는데.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네.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네.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네.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네. 발견하면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호 교수님은 오늘 이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메리 셀리 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이어지는 전체의 맥락에서 참 괴물에 대한 정의를 같이 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나중에 제 얘기 때 괴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스무스하시네요. 네. 프랑켄슈타인을 그때 좀 언급을 해야겠다. 그래요? 거절하셨어. 연결지어서. 아 오늘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이어서 가면 안 되니까 스포일러가 기대를 네. 김상옥 교수님은 괴물 같은 인간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거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이었거든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 주제는 누군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은 데다가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저도 역시 괴물을 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볼까. 역시 이거 이과 분들이 언제나 좋은 쪽으로 낙관적인 그런 미래를 그러네요 또. 오늘 제가 주제를 잡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우리 장항준 감독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사인만 여기 멤버 아니에요 이제 파인만. 사인만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What I cannot create라 그랬는데 내가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즉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이번 그 아이스 시리즈의 주제는 인간이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즉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인간을 만드는 사람이죠. 바로 작가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작가들이. 생명을 불어넣죠, 생명을. 그 알쓸 신잡 시리즈를 하면서 네. 그 뭐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였어요. 작가님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지? 맞아.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인간을 관찰해야 돼. 그렇죠. 인간들을 계속 관찰하고 인간의 행동과 심리와 그들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할 사람은 바로 작가라고요. 그 사실을 내가 이분을 만나고서야 깨달아서 작가가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때부터는.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데요? 저 물리학자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김영하 작가님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 과연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 제도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선결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실은 법의학으로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들 불편하죠. 불편한데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도 삶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 연관성이 있을 때만 검시를 해요. 일반상 도드라지게 확인되는 건 없어요. 일단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지. 뭐 예상대로 장기부터 다 들어갔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사고랄지 뭐 이런 여타의 자연사나 이런 것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22만 명, 23만 명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약 10% 차지하는 2만 8천 명 정도가 사인을 몰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란 뜻은 아니죠. 범죄는 아니고 전혀 온갖 검증을 종류의- 거치지 않는 거죠. 전혀 사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장래 사망 등록이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그냥 계속 빠뜨리고 갈 것인가. 나한테 닥칠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만 있는 것일까 하다가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자 한 것이 미국의 검시제도의 변천사를 한번 볼 수 있었던 마침 전기가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랜시스 글래스너리라는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죽음에 관한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처음 얘기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실은 시작은 51살 때 시작을 해요. 51살 때. 그 전에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분인 것 같지만 아주 금수저예요. 아주 금수저인데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분이 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 병사들 다 모아서 자기가 케어해주고 전쟁 고아들 상대로 그 후원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물려받았잖아.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삶을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뭔가를 바꿔야겠지. 이런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우연하게 51살 때쯤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 VIP들이 입원하는 이제 그런 또 요양원 같은 곳에서 오빠 친구를 만나요. 매그네스라는 그 의사를 만나는 여기는 하버드 의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그 검시소의 검시관, 우리로 말하면 법의학자. 원래는 검시관이라는 제도는 코로너 그래요. 코로너가 이제 크라운, 왕관 있죠? 네. 이 크라운에 변형된 말이 코로너예요. 네. 왕실에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누가 사망하거나 살인하면 임자 없는 재산을 왕실로 귀속시키기도 하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 역할을 했죠. 검시 판사 역할을. 근데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은 워낙 인적 인프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너 제도는 들어왔는데 임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인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고 농부가 하기도 하고 장례업자가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중요한 건 법적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신을 딱 보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자기가 또 임명한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어떤 코로너들이 어린애 신생아, 아주 어린애가 사망한지 발견되니까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돈을 수당을 돌려받고 이 시신을 또 저쪽으로 옮겨요. 또 그래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해서 돈을 받고. 저런. 그런 식으로 돈벌이로 아주 전락을 해서. 불과 100년 전에. 그렇죠. 예. 부패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보스턴 지역에서는 검시관 사무실을 처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그 검시 사무실에 병리를 마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사건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무슨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건가? 뭐 죽음이 무슨 장사인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검시소를 데려가줘. 따라가서 이제 부검을 보고 인체를 보고 그 오빠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야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매그네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부검을 하고 검시를 하면서 인간 장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그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한히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였던 장기가 어느 순간 멈춘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었을까.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 단어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답다는 그 표현이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종종 이제 강의를 하다가도 야, 이 수식이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이건 진짜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대칭성이나 더 이상 넣고 뺄 수 없다는 완결성 때문에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떤 음악이 아름답다거나 어떤 그림이 멋있다 못해 아름답다거나 그 글도 단어 외에는 쓸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하기 사실 어려운. 네. 아까 좀 기이하게 들리긴 했지만 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그 같아요. 표현이 네. 주는 어떤 무게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랜시스가 그래서 자기가 봤던 그 장기의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 그림으로 그린 해부학책을 써요. 네. 거기에 이제 시를 옆에다 씁니다. 시까지 쓰셨어요. 여기서 시 이게 뭐냐면 인체 복부의 이제 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이분이 그렇게 씁니다. 배를 열어보아라. 그러면 꼬아지고 비틀린 장이 보일 것이다.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부채살처럼 강하게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견고한 장관막을 보아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상 최초의 해부학 시네. 네, 새벽 시죠. 이게 그 이제 뒤로도 어떤 없었을 것 같아요. 사행시처럼 만들어 놓은. 근데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장만 막 꼬여 있어요. 장이 근데 서로 꼬이면 죽어요. 네. 그 사이 잘 열어보면 장간막이 쫙 벌써 서로 꼬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거칠고 야만스러워 보이더라도 우린 그 기간에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형태로 견고하게 버티는 규칙과 규범이 있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 그러면 또 뭐 정강이뼈가 나와요. 정강이뼈, 종아리뼈 뼈 두 개 네. 있잖아요. 하체. 너는 나의 기억과 추억과 나의 사랑을 들어올리고 있구나. 너가 없다면 나는 단순히 하나의 머리와 굴러다니는 발일 뿐이야. 라는 그런 표현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인체를. 사랑의 시를 장기에다 바친 건데 네. 근데 그 시를 썼다는 것부터 딱 보면 저분은 삶, 죽음, 몸을 생각하는 방식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기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어떤 사랑의 대상처럼 묘사하잖아요. 네, 네, 네. 독특한 정신세계를 원래 이게 사실은 그 서양의 과학의 핵심이죠. 음. 그 환원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나눠봐서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간 다음에 이거 하나를 딱 보면은 이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인간은 수많은 장기와 부분된 이런 기관들의 조립이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 장기들이 하나하나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부검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아니 그래요. 되는 것이 법의학을 시작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률제도 이런 걸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회 개혁자로 보면 돼요. 사회 개혁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 법률 바꿔야겠다.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다음에 경찰을 훈련시켜야겠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 죽음에 대한 한 사회에 나름대로 완결 구조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법률 제도를 바꿔야겠고 전문 검시관 제도를 들여와서 법의관 제도를 코로나란 일반인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권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임명하는 것도 정치가예요. 정치가들은 이 질서가 그대로 좋아요. 자기들은. 자기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권이 개입돼서 코로나 제도를 없애진 못해요. 그런 것은 부패 이런 게 많잖아요. 플랜 B로 가져온 것은 뭐냐면 검시해야 될 대상을 정하자. 그럼 그 대상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당연히 검시를 하는 걸로 하자. 국가가 대신 검시해서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CSI가 그런 데예요. 그 CSI 수사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도는 내가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랜시스가 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검시관 제도를 만들고 이 전문 법의관을 좀 많이 키워내는 걸 만들고 싶다. 교육을 하고 거기에 싶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본인이 해야겠다. 중요한. 그래서 네.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낼 때 지정기탁이죠. 이분의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이분의 사무실, 실험실, 도서관 이걸 만들어주면 내가 돈 얼마 내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니까. 이야. 1929년 30년에 25만 달러면 엄청난 겁니다. 베그레스는 사망하고 그 뒤로 후임자를 병리 전문의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버드에서 병리를 마치고 법의학 수련을 하려면 다시 수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의가. 네. 월급이 적죠. 네. 이 보조의 월급을 주겠다. 음. 그래서 키워요. 그렇게. 근데 그 순순히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 교육제도는 그렇게 사람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다 해보는데 문제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장항준 감독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감사하다 그랬었는데 내 지갑에 손을 대셨나? 후원자로. 이제 제가 이제 장 감독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뭐 과학 수사가 없으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과학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몰라요. 누가 사망한지 발견되면 누굴 데려다가 강압 수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경찰은 무지랭이고 바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것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이 1920년에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도 가지도 못하고
현장이 흐트러져 버렸고 자료 사진만 있으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실은 이 사람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서 그냥 파티를 할 정도예요. 100명 정도 늘상.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페라 단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본인이. 그 수십 명을 다 악기까지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정도까지. 미니어처인데 그걸 했던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미니어처인데 너무나 정교하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을 합니다. 집을 똑같이 만들고 사건 하나를 재구성하는데 침대니 다 만듭니다. 아 이게 디오라마예요? 엄청 정교한데? 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이건 뭐 거의 예술인데요? 작품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기에 와 너무 정교하다. 뭐가 있으면 그 경찰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현장에 사진을 저 찍은 그냥 것 같아요. 사진 찍었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보는 찍었다고 할 누가 거예요. 미니어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네, 이 밖에 있는 나무까지 다 와 창밖들. 대단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디오라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지금 돈으로 4만 불에서 8만 불 사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런 쓰는 것을 한 18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버드대 학장을 만나서 우리 하버드대 우리 법의학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경찰도 종합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8개를 갖고 와 일주일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한 스토리를 주지 상상하고 않고 만들게. 거기에 목맨 거, 피 흘린 거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걸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보가 없이 그거에 대한 너의 해석. 네가 본 것을 얘기해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와요. 와갖고 정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요것이 한번 재료가 쓰겠다. 난 경찰 중심으로 쓸 수 있겠다. 하버드 대학의 경찰학교에 앉아서 18개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요. 그걸 보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하버드 대학의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반대로 우리 하버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아니 영화 안 되겠어 빼.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터리 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Length and width, all right. With less pronounced muscular attachments. 최초의 영화가 나가서 그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미스터리.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이어진 게 CSI예요. 수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의협이나 변호사들만 놓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한 편의 영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가 우리 사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사인 드라마 이후로 국가수에 갑자기 10명의 법의관이 늘어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요. 장항준 효과. 오늘 회식하죠. 제가 이제 실은 공국진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법의학의 태두시거든요. 평생을 혼자 싸우셨거든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서 책을 그 수만 60권 넘게 쓰시면 그 돈을 다 법의학회에다 내세요. 아이고. 공국진 선생님이 사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에 내가 돌아가신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는 거. 교수님 저 지금 소름 돋아서 칭찬을 한 몇 년 만에 들은 거예요. 사인 한번 해드리세요. 드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2011년도인가 공국진 선생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못하게. 당시에 사비를 1,000만 원을 주세요. 우리 사인 드라마에 대한 상패와 상금을 드렸어요. 이게 맞아요. 사비예요. 그 사비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중이 우리를 몰라. 왜냐하면 가족 중에 부검할 일이 없어요. 경험하기 힘든 근데 일이죠. 그런 속에서 그 사인이 등장한 겁니다. 실은.
이 공원이 인정을 받았나요? 그 당대에? 근데 경찰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아. 장례식장에 경찰관들 그 교육생들이 많이 왔고 네. 경찰로부터 경감 진짜 경감 계급도 네. 받고 경찰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이 교육생들이 많은 진전을 이뤄요. 프랜시스를 보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일반인이 한순간에 느낄 정도의 문제점에